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래간만에 뵙죠? 예.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저번 때 얘기한 대로 민사소송법, 민법 연결을 해가지고 쭉 암기장 위주로 해서 중요 부분만 이제 우리가 키워드 위주하고 중요 판례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번 순환에 했던 거요. 이거 다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암기장에 있는 이 판례 설명하라고 그 판례 번호, 그 판례가 여기 사례집에 몇 번이다 다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충 사례랑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체크해 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서로 호환이 되게요. 그래서 암기장 공부하면서 요 판례가 이렇게 사례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다 호환을 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례 공부 저번 순환 때 했었으니까는 그리고 그 한 번 마지막 남은 거는 다음 마지막 같이 보충을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동강 보충 자료는 한 번 드렸죠. 이렇게 그걸로 해오시고 마지막 회차 때 그때 뒷부분 사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암기장이랑 같이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갖고 하시고 그래서 지금 순환은 암기장 취지에 맞춰서 중요한 판례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고 그래서 뭐를 암기해야 될지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판례가 사례집에 어디서 나오고 보충 사례에서는 어디서 나오고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암기장에서 그다음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은 그냥 간단히 체크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출제할 수 없는 건 과감하게 넘어가 버리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양으로 요번에 정리하고 그 대신 여러분들은 공부할 게 많죠. 암기장 공부하고 오늘 가서 또 사례 공부를 하고 매 이틀마다 이제 그 이순환 그 본격적인 사례로 70점짜리 시험을 매일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강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번 순환에 거의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 같이 협조를 해서 만전히 기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암기장 예, 첫 페이지로 가서 예, 그러니까는 암기장으로 강의하는 게 한 6, 7회 될 거예요. 그러려면은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그래서 표시한 대로 여러분들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래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은 신의칙 이제 1페이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의칙이 과연 2차 시험에서 나오느냐 어느 국가 시험도 나온 적은 없어요. 신의칙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중요성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혹시 나온다 하면은 이제 금반원 여기 이제 이거 금반원은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처음 공부할 때마다 그죠? 금반원이다. 그래서 일정한 선행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를 신뢰한 상대방의 소송상 지위를 형성을 했고 두 번째 선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가 존재하면 그 후행 행위는 신의 측에 반해서 행사를 못 한다. 그래서 이 판례 하나. 그래서 이제 추한항소 이게 선행행위죠. 추한항소를 선행행위로 했다가 신청했던 피고가 상고해서 추한항소의 부적법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선행행위로 추한항소를 적법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후행위로 추한항소 부적법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허용될 수 없다. 이 판례가 사례는 한 번도 딴 데 나온 적이 없는데 지금 오늘 첫날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이 판례가 사례집에 그래서 이제 요령 앞으로 공부 진행하는 요령을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그게 사례로 나오면 사례 1번이에요. 1-1. 그래서 사례 1-1. 이게 이제 사례집에 있는 사례 1번의 설문 1번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요 사례 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추한항소의 적법 여부, 이제 우리가 추한항소는 사례가 있대, 그다음 기모가 있다 많이 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선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로서 요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그 사례랑 같이 해서 가볍게 한 번만 정리해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진은 잘 안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어떻게 한다. 그런 그 방식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워드로 선행위와 신뢰했다. 모순된 후행위는 신의칙에 반해서 행사를 못한다. 그래서 선행위로 추한항소를 주장을 했는데 모순된 후행행위로 추한항소 부적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질 않는다. 판례. 그래서 그 사례가 설문 1-1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소송상 권능의 실효. 이건 실효의 원칙. 이거 실효의 원칙이죠.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도 마찬가지 선행행위로 장기간 권리 불행사를 했죠. 그래서 더 이상 권리 행사하지 않을 것 신뢰. 항상 이것도 금반원의 하나예요. 이거는 선행행위로 권리 불행사. 그 다음에 신뢰를 했죠.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인정될 경우, 그 다음에 후행, 여기다 3번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놓고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게 이게 모순된 행위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선행행위, 신뢰, 모순행위. 여기처럼 선행행위로 권리 불행사, 신뢰를 했는데 더 이상 권리 행사하지 않으라고. 근데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모순행위가 됐죠. 그러면은 그 권리 행사는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게, 요거요, 요 판례. 요게 이제 사례 1번에 2번 판례예요. 2번 사례. 그래서 이거는 판결의 편치, 이제 판결의 편치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판결의 편치랑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규제해서 허위 주소 송달이에요. 허위 주소로 기재를 해가지고 자백간주로 인한 판결의 편치를 한 거죠. 자백간주로 인한 판결의 편치. 자백간주 판결을 편취했다. 그러면은 이때 허위주소 송달은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허위주소 송달은 무효로 봤죠. 무효. 그러니까 무효니까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니까 확정도 안 된다. 그래서 어느 때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상대방은 어느 때라도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어느 때라도 항소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장기간 항소하지 않았어요. 항소하지 않은 경우 실효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 사례가 사례 1번에 2번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례집에 1번에 2번 해가지고,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판결의 편취해서 했던 건데,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본 대로 1번, 2번 사례, 이렇게 해서 이런 판례가, 그러니까 여기는 안기장이니까 이렇게 한다. 근데 출제 가능성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사례 강의 때는 이걸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신의 측은 넘어가서 우리가 한 거는 저기서부터 사례집에 4번부터 했는데, 신의 측은 요 두 개만 여러분들이 만사 튼튼하게 한다면 요렇게, 그래서 금반환하고 실효원칙 판례 두 개가 사례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거를 좀 공부해 두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안 봐도 돼요. 신의 측은 거의 안 나오니까,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2번 보고, 예, 그 다음에 소송의 주체로 바로 가겠어요. 신의 측은 거의 안 나온다. 예, 그리고 시간 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나갈 저희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의 주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송 요건, 이제 맨 처음에 소송 요건을 심사한다. 소송 요건에서 법원, 당사자까지가 주체고, 그 다음에 청구. 기억나죠? 청구에 대한 소송 요건을 한다.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는, 제척 기피. 이거는 소송 요건은 아니지만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으로서는 재판권하고 관할권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소송 요건은 재판권 관할권인데, 먼저 재판권부터 나오는 거죠. 재판권. 그래서 재판권에서는 여기,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두 개 정도. 예. 외국 국가에 대해서 재판권이 인정 여부. 그러니까 재판권이 인적 범위, 물적 범위에서 미쳐야 된다. 근데 외국 국가는 취해법권자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앞잡다서 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판례가, 이건 종래 판례는 여기는 생략을 했는데, 절대적 면제론이었죠. 절대적 면제론. 그러니까는 국가 행위가 어떤 행위더라도 재판권이 면제된다. 그래서 절대적 면제론 입장이었죠. 면제론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판례가 변경됐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 판례가 두 번째로 변경이 돼가지고, 변경 판례. 그래서 상대적 면제론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좀
만일 이것도 나올 가능성은 아주 낮은데요. 낮은데 혹시 나온다 그러면 이 과정을 쓰고, 그죠? 절대적 면제는 국가행위가 어떠하든 절대적 재판권이 면제됐다. 그러나 변경 판례에서 상대적 면제가 됐다. 그래서 지금 본대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니까 재판권이 안 미치는 거죠.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외국 국가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재판 면제되지 않고 재판권이 미친다. 그래가지고 앞자 딴 게 이제 이렇게 앞자자 여기서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주면 3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자 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앞자는 아닌데 주권적 행위는 면제되고 사법적 행위는 재판권이 미친다.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외국 국가는 사례 지배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외국 국가 이 정도 사례 일론점을 하나 준비를 해놓는다. 알았죠? 그래서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걸 하나 해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신의칙 2개 재판권 이 정도로. 그리고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는 이거는 이게 암기짝인데 만일 우리가 이제 선택형이 시험 나온다 그러면 선택형용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색으로 해서 노는 거니까 이게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니까 이렇게 준비만 해놓고 예, 그 다음에 국제재판관들은 이제 요거는 국제사법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재판권 흥결. 예,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관의 제적 깊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아마 기본 강의나 사례 강의나 할 때, 처음 할 때 제적 깊이부터 사례가 나온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적 깊이의 피. 이거는,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척이라는 것. 그죠? 그래서 제적 깊이의 피가 나오는데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제척이라는 것은 그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 그죠? 그래서 41조죠. 41조에 5개 사유가 있죠. 그래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는 법률상 당연히 재판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당연 배제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취지는 재판의 공정성. 딴 거는 몰라도 재판의 공정성 하나만 쓰면 될 거예요. 이런 건 안 써더라도 재판의 공정성 확보. 이 정도만.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거는 두 가지다. 두 가지. 그래서 저기처럼 여기서 첫 번째 이것처럼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죠. 요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판사하고 법관이 누구냐면 사건의 당사자와 사건의 당사자는 원고나 피고죠. 원고나 피고와 공동의 권리자 또는 공동의 의무자가 되는 관계. 있을 때는 제척 사유가 돼가지고 법률상 당연 배제가 돼요. 당연 배제가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럼 언제 판사하고 당사자 원피고 사이에 공동의 권리자 의무자가 되느냐 이렇게 돼서 이거 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란 그죠? 판사하고 당사자 공동의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때란 언제냐? 첫 번째 키워드 소송의 목적에 대한 권리관계. 이게 이제 소송물이라고 그랬죠. 소송물에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재판의 공정성의 의심. 아마 책에도 이렇게 딱 요게 키워드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 그래서 이렇게 딱 요거만 현출시키면 된다. 목적에 대한 권리관계,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재판의 공정성의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할 때를 말한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안을 포섭을 해야 되겠죠. 요 판례가 거의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는데 재판부 배석판사, 그죠? 재판부 배석판사가 종중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종중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랬을 때 그 판사는 그럼 이제 포섭을 하는 거죠. 판사는 종중과 이게 종중일 때 피고니까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져서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갈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41조 1호에 당사자와 공동의 권리자 의무자에 해당한다.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본 대로
이렇게 해서 마치 해당되는 요건처럼 키워드 3개 제시하고 요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는 이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판 그러니까 종중결의 무효 확인회수에서 배석 판사가 종중의 구성원이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이랬을 때는 종중과 공통된 범죄상 이해관계 가져가지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을 갈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 해당돼서 40일주의로에 해당 재척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면 딱 준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척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요거는 사례에서 거기 사례 2번의 설문 요게 이제 우리 기본 강의 때도 많이 했고 사례 때도 했던 거예요. 사례 2번에 설문 1번이죠. 설문 1번 판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가서요. 이렇게 된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키워드만 잘 암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목표는 그런 거니까. 예, 그래서 전체로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도 신의 측 2개 아까 외국에 재판권 미치는지 그거보다 이쪽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여기에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5호 전신관여. 이것도 이제 사례로 나오죠. 이것도 사례로 나오죠. 이제 사례번호 곧 나올 테니까. 그래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 신청이 된 전심재판 관여죠. 관여한테 5호죠. 그래서 요건이라는 것, 요건을 보면은 말 그대로 전심재판 관여가 요건이. 전심재판 관여하면 아무래도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심이란 상수에서 불복 신청에 대한 직접 간접 하급심을 말하죠. 직간접. 그러니까 직접은 3심에서 2심, 2심에서 1심이고 간접은 3심에서 1심. 그죠? 이걸 말하고 그다음에 재판에는 직접 불복에 대해서는 본안이 중요하고요. 종국 판결이 중요하고 상급심 판단을 때 중간적 재판. 이게 3가지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본안이에요. 본안에 관여를 해야 돼요. 본안에 관여. 종국이 뭐였죠? 종국은 신급을 끝내는 판결이라고 그랬죠. 1심, 2심, 30차로 신급을 끝내는 판결이고 중간적 재판에도 관여를 했으면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3가지 키워드를 해서 재판을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전심 재판 관여란 법관의 내부적 실질적 관여, 이게 키워드죠. 실질적 관여. 따라서 그런 것들이 최종 변론, 판결의 합의, 그 다음에 판결문 작성에 관여한 거. 3개는, 이렇게 3개는 관여에 해당돼요. 이렇게 3개는 관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최종 변론 전의 변론이라든지, 단순한 증거조사라든지, 소송지, 판결 선고, 안 되는 것들 해서 체크를 해놓고, 여기서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실질적 관여 해가지고 키워드를 체크해놓고요. 그래서 최종 변론, 판결의 합의, 판결문 작성 이렇게 안 되는 거 체크해놓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전신 관여한 사건과 동일 사건이 돼요. 동일 사건이 끌려간다. 이렇게 돼가지고 전심 재판 관여, 그 다음에 동일 사건까지 체크를 하면은 요건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례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있느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재심소송의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 판결. 여기서 그러면 확정 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재심소송의 판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전심재판 관여냐. 근데 요거는 부정이 돼요. 요거는 부정이 된다. 왜 그런다 그랬죠? 재심 절차하고 확정 판결 절차는 동일 절차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전심 관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요거는 전심 관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동일 절차가 아니다. 그랬죠? 요거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소송상 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그다음에 화해 내용에 따른 목적물 인도 청구에 관여했다. 목적물 인도 관여했다. 이건 되느냐? 그러면은 이건 어디에 걸리냐면 화해를 하면 본안 재판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화해나 조정은 본안 재판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에 걸려요? 이 본안에 걸리는 거예요. 본안에 중국이 관여를 안 했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소송상 화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 별표 쳐놓은 거는 요 사례는 저기 사례집에 있는데 본안 소송에서 재판장, 본안 소송에서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 단지 기피 신청 재판에 관여한 판사, 그죠? 이것도 기피는 당연히 저기잖아요. 기피 사건은 저기가 아니니까 기피는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있냐 없냐 그것만 심사를 하지 본안 심사 없잖아요. 그렇게 된 거 거기에 관여한 판사도 저기 전심 재판 관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 재심, 그 다음에 화해, 그 다음에 기피, 여기에 관여한 판사들은 기피 신청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3번을 주의하라는 뜻이고, 3번을.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는 조문에 있으니까 요거는 환송이나 이송되기 전 원심 재판 관여한 판사죠. 관여한 판사는 환송심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건 조문만 확인해주세요. 이거는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고 사례로 나올 수 있는 건 요 세 가지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본 대로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게 깊이 요게 이제 사례 2번에 설문 2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깊이. 그래서 거기 깊이 사건에만 관여한 거. 그건 아니구나. 요건 참 잘못 말했네요. 요거는 그냥 놔둡시다. 네, 요거는 다른 건데, 예, 요거 말고. 요건 그 다음 밑에 나오는 거. 그래서 하여튼, 요거 중요하다는 것만 하나 체크해 두시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전심재판 관여 해가지고, 요것들로만 준비를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고 이렇게 깊이 해서 전신 관여 그러니까 41조 1호하고 5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깊이 재척의 효과 그러면 재척의 효과 재척 사유가 있는 판사는 당연 배제예요. 당연 재판에서 배제된다. 그래서 일체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재척 효과에서 일체 소송행위를 관여를 못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급한각, 긴급행위, 종국 판결, 간이각하 이 세 가지는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만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본 대로 재척 사유가 있는 판사 관여한 소송행위 그때 재척 사유가 있는 판사 관여한 소송행위죠. 소송행위는 이거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소송행위예요. 41조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41조를 위반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그 다음에 요거 주의 이제 요거 만일 재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는데 강간 판결 나왔다. 이것도 강행법규 위반을 강간 판결이죠. 그래서 강간 판결의 경우 무효는 아니지만 무효인 판결이 뭐뭐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죠? 재망 적개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재판권 흥결, 재소전 사망, 그 다음에 당사자 적개 흥결을 강간한 거, 그 다음에 소송 계속이 종료됐으면 강간 판결 이렇게 네 개는 항상 외워두고 그거 빼고는 전부 다 위법한 판결이다. 위법한 판결이라는 말을 쓰는데 위법하다는 말은 유효한 판결이지만 취소할 수 있는 판결,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판결을 판례나 교과서에서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한다.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위법한 판결이라 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 이렇게. 그래서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유효한 판결은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이것도 뭐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조문, 이거 상소나 재심 규정은 꼭 쓰라고 그랬어요. 이건 꼭 쓸 것. 사회사주의랑 2호, 451조랑 2호.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재심 사유나 상소 사유는 법조문을 꼭 쓸 거예요. 법조문은요,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 한 문제에서 가장 뭐 어떤 조문을 냈다. 그 조문 하나만 쓰면 돼요. 뭐 136조를 냈다. 그럼 136조 하나. 그런데 이렇게 강간 판결 나와가지고, 이렇게 확정형 상소나 확정 후 재심으로 취소한다. 그럼 확정형 상소나 재심 사유는 꼭 써준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해놓고. 예, 그래서 재척 사유는 41조 1호하고 5호, 그 다음에 요거 강간 판결 정도 체크해 놓으면 될 거예요. 충분히. 그 정도만 해도 사례는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례 하나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재척 사유 말고 이제 기피 사유의 요건. 그러면 기피 사유의 요건은 뭐냐?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일단은 41조 5호. 5개. 그죠? 5개의 재척 사유. 그죠? 재척 사유를 제외한 거죠. 제외하고, 43조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통상인의 판단, 그죠? 평균적인 일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으키는 객관적 사정이 돼. 객관적 사정. 키워드는 객관적 사정. 이 객관적 사정이 그러니까 객관적 사정이 대한민국의 일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라고 그랬죠. 객관적 사정. 그래서 41조 5에 없는 뭐 애인 관계, 원수 관계, 뭐 이런 아니면 또 대표적인 게 무슨 연수원 동기라든지 그저 무슨 로스쿨 동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한다. 객관적. 누가 봐도 그런 사정. 따라서 여기서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가 인정되질 않는다. 그래서 기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주관적 의혹이 소송 지위에 대한 재판장의 소송 지위에 대한 불만이다. 소송 지위에 대한 불만은 소송 지위에서 한 사람만 유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불리하게 하는 뭐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이렇게 해서 이게 사례로 나온다는 것보다도 그냥 간단하게 하나 정리하는 정도. 그 다음에 요거 최근 판례인데
예, 최근 판례라서 한번 체크만 해놓읍시다. 최근 판례는 평균적 일반인, 이게 이제 객관적 사정이죠. 일반인이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 의심을 가질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는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죠? 실제로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헌법과 법률에 공정한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첫째, 둘째 이런 경우에도 그냥 의심을 가지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기피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예,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요. 평균적으로 일반인이,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그죠?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아무리 실제로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할 수 있는 경우라도 기피가 인정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혹시 모르니까는, 예, 여기서, 1조 43조. 요거는 간단히 체크를 해 놓읍시다. 최근 판례들은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법무사 시험에서는 최근 판례가 나오면은 그 다음 해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최근 판례는 여기 없는 거는 따로 보충해서 계속 할 테니까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읍시다. 이렇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기피에 대한 재판. 예, 기피에 대한 재판,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라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 A 판사가 있고, A 재판부, 원고가 갑이고, 피고가 을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판사한테 A 갑이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기피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피 신청은 누구한테 하냐면, 이렇게 해당 재판부한테 하죠. 해당 재판부한테 기피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럼 판사가 첫째 뭐부터 하냐면, 간이각할 사유가 있는가 보는 거죠. 간이각하라는 것은 기피 신청이 방식을 어긋났거나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했을 때 간이각하를 할 수 있으면 이거를 해요. 근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른 재판부로 회부를 해요. 합의부로 다른 재판부로 회부를 한다. 그래서 회부를 하면 이 다른 재판부에서 A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간단히 이해를 해놓고, 알았죠? 저런 걸 간이각하라고 한다. 기피 신청을 받은 판사가 직접 각하하는 것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피 신청 당부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로 합의부죠. 합의부에서 회부하면 여기서 재판을 하죠. 그러나 단, 신청 방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소송 지연을 목적,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기피 신청을 받은 A 판사가, 그죠? 기피당한 법원이나 법관 스스로가 기피 신청을 간이각하는데 그걸 간이각하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먼저 한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하고 간이각하를 해버려요. 그래서 간이각할 사유가 없으면 다른 재판부로 회부하는데 이거는 절차를 좀 알아두세요. 이걸 알았죠? 예, 절차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의 효과. 기피 신청의 효과. 그러니까 기피 신청의 효과가 사례가 나와요. 이게 사례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게 거기서 본 대로 사례 2의 2번이죠. 사례 2의 2번. 이거 이거는 나온다면은 아마 통틀어서도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지금 하는 게 통틀어서도. 그래서 이제 먼저 원칙적으로 기피 신청이 있다. 그죠? 기피 신청이 있어요. 여기처럼 자 기피해 주셔. 재판에서 배제해 주셔. 이랬을 때 원칙적으로는 그 신청에 대한 여기서 다른 재판부에서 다른 신청이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키워드는 본안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돼요. 본안은 청구권 존부죠. 그걸 정지해야 된다. 다만 정지해야 되고 여기도 예외적으로 급한각 해놨죠. 긴급행위, 그 다음에 종국 판결, 간이각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례 풀 때 급한각이 걸리는 걸 봐야 돼요. 긴급행위, 종국 판결, 간이각하. 여기 걸리지 않으면 본안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돼요. 그래서 본안 소송 절차를 정지하는 것은 우리 수험에서는 이게 유일해요. 유일하니까 꼭 기억해 놓을 거야. 그죠? 유일하다. 수험에서는, 재판이 확정될 때 본안 소송 절차 정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외 사유가 없어요. 급한각이 없어요. 그럼에도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소송행위를 했다. 그 행위는 위법하다. 왜냐하면 이 정지하라는 게 여기서 48조 본문이란 말이에요. 48조 본문, 그죠? 그래서 왜 위법하냐? 그럼 이거는 민소법, 그죠? 민소법 48조를 위반했단 말이에요. 위반. 그죠? 정지하라고 그랬는데 진행했으니까. 그죠? 따라서 위법하죠. 위법. 이렇게. 따라서 이건 강행법규니까는 위법하고 무효예요. 위법하고 무효. 소송행위 진행한 것은 다 무효예요. 이렇게.
예, 요까지 해놓고, 근데 요까지는 되겠죠. 정지하라, 정지하지 않고 소송 진행했다, 위법하다. 나아가, 그 다음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기피 결정을 받은 법관이 이를 간과하고 종급하기, 이건 아까랑 똑같아요. 제적 기피는 간과 판결은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이렇게 된다.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조문은 424주 1항 2호, 확정 후 재심도 451주 1항 2호로서 똑같다. 이렇게요. 해당된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해서 본안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되는데 정지 않고 소송을 진행됐어요.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 거예요. 각하 결정이 확정됐다. 이 말은 기피 기각이나 각하가 확정됐다는 말은 이 말은 결국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가 없다는 거죠. 기피 신청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됐다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없다. 우려가 없어요? 이랬을 때 그러면은 그럼에도 그랬으니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없으니까 절차 속행에 하자. 아까 위법하다고 그랬잖아요. 위법. 그저 48조 위반했잖아요. 절차를 진행 안 해야 되는데 진행한 하자가 치유되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반드시 기피 기각이나 각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절차 속행 하자 치유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판례는 이때 절충적인 입장이다. 이 판례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피 신청에다 각하 결정에 전에 이루어진 변론 기일의 진행은 48조 규정을 위반했다. 위법하죠. 위법하다. 위법한데 쌍방 불출석, 쌍방 불출석 효과, 쌍방이 불출석을 했어요. 불출석한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가 흥결이 있고 쌍방 불출석. 그래서 이때 그 후에 기피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절차 위반의 흥결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정설처럼. 그래서 이거는 첫날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변론 기피 신청을 했고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변론기를 열었어요. 변론기를 2번을 열었다. 변론기를 열고 이때도 변론기를 열었어요. 변론기를 열었고 기피가 각하를 당했어요. 그럼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양쪽 당사자 1회 쌍불, 둘 다 쌍불이 됐고 여기서 두 번째도 2회 쌍불을 했어요. 2회 쌍불을 했고 그 다음에 기피 각하 결정 이후에 3회 변론기를 열었는데 1회, 2회, 3회 변론기를 열었는데 이때도 3회 쌍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기억나죠? 3회 쌍불이 되면 268조에서 소취와 간주가 된단 말이에요. 소취와 간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과연 소취와 간주. 그래서 이렇게 쌍방 불출석의 효과로서 소취와 간주라는 효과를 판사가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은 이때 이 소취와 간주라는 판단이 적법한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일단은 기피 신청하는 본안 변론 하면 안 돼요. 했죠. 그러니까 둘 다 이건 위법해요. 위법하고 위법 무효인데 둘 다 위법하고 무효다. 근데 기피 각하 결정이 났으니까 위법의 하자가 치유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 하자가 치유되느냐. 만일 하자 치유가 인정이 되면 3회 쌍불이 맞죠. 그죠? 근데 하자 치유가 인정 안 되면 1회 쌍불이지 3회 쌍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자 치유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된 거죠. 근데 판례는 이거를 부정을 했어요. 판례는 부정을 했다. 부정을 했으니까 하자 치유가 안 된다니까 위법이죠. 그러니까 1회 쌍불도 없고 2회 쌍불도 없어요. 그러니까 3회 쌍불은 1회 쌍불이니까 소취와 간주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본다. 근데 그래서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여기 쌍방 불출석이 됐으니까 기피 신청 당사자가 소송 수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소송 수행을 안 했어요. 따라서 소송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 절차상 하자를 치유한다면 기피 신청을 당사자의 소송 수행권을 침해한다. 소송 수행권이죠. 소송 절차가 아니었고 뭐 소송 수행권. 그죠? 이거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자 치유를 부정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때문에 하자 치유를 부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가지고 만일 쌍방 불출석이 아니라 소송 수행을 했다면 저게 하자 치유를 긍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절충설적으로 평석이 되고 있죠. 절충설적으로. 예, 평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는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사례집에 거기 사례 2번에 설문 2번이란 말이에요. 설문 2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 요령으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례집을 막부터 전날 다 볼 수도 있고 암기장 가지고 빨리 한 번에 스킵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랬을 때 뭘로 하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 저기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데 문제는 전날 하루 다 볼 수 있는 그런 무기교재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암기장이 무기교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빠른 1시간에 아니 한 3, 4시간에 빨리 한번 스킵을 해서 사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사례집 봐보세요. 사례집에서 요거는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사례집 5페이지에 보면은 그 설문 2번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 판례, 이제 공부는 이걸 한다. 이걸 하고. 그래서 여기서 뭐 다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다 써놓을 수는 없으니까는, 저도 그랬고, 옛날 책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여백에, 왼쪽 여백에, 가면은, 그 여백이 거의 없지만,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목차, 그러니까 이 사례,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사례, 아까 저기 2번에 2번이다 해가지고 그 목차 있잖아요. 목차 1번, 2번, 3번. 세 개가 논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설문 1번이 소취와 간주되었는지 여부. 그래서 소취와 간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건 268조 100개 가지고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서 기피 신청 변론 기일 진행이, 그냥 간단히 쓰면 변론 기일 지정이 진행이 적법한지 적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셋째 깊이 각하 확정됐을 때 확정시 하자 치유 이렇게 해서 목차만 써놓는 거죠. 목차만 이렇게 사례를 대비해서 그러면은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사례만 벌써 기본 강의 때 사례 강의 때 한 두세 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판례가 중요하다. 그러면 앞에부터 또 가고 요거만 여백에다 아니면 또 여기 이런 여백에다 아니면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요거만 써놓는 거예요. 요거만 딱 써놓으면 나중에는 요거만 봐도요. 그 본시험 가면 분명히 이건 초능력이 발휘돼요. 요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체 간주 268조는 베끼면 되고 기일정 48조 등에서 위법하다. 기피신청 판례 요 원문을 외우고 요거 원문 외워가지고 절충적 견해다. 그래서 쌍방 불출 써서 소송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하자치를 부정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훌륭한 답안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관을 시키는 거예요. 당관을. 그래서 이번 순환은 요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사례집하고 보충자 그때 보충 사례 나눠준 거는 여긴 다 있어요. 판례는 이렇게 다 판례 하나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모든 사례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해서 중요한 쟁점들을 한번 전부 다 정리하는 식으로 그런 시간을 갖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적 깊이가 끝났죠. 제적 깊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관할. 그러면 이제 요거보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관할. 예, 관할이 본격적으로 근데 법무사 시험에서 이상하게 관할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한 번은 어떻게든 하나 나올 것 같다. 이제 하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관할 사례풀이 구조, 이걸 확실하게 외우고, 여러분들 사례풀이 구조 할 때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관할 사례풀이 구조는 첫째 크게 관할 위반이 소재기인지 먼저 판단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할 위반이라면 크게 요 밑에 내려가서, 관할 위반의 소재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이게 큰 목차로 두 개였죠. 큰 목차로 두 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관할 위반인지 소재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기 본대로, 관할을 분류를 한다. 그래서 토지 관할과 결론 시험에서는 토지하고 합의만 나오니까 합의관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관할 위반의 소재기인지 판단하는 게 관할 위반 소재기 판단 부분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법정 관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본대로 근거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이건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관할이죠. 법정 관할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관할. 그래서 이거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관할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직분 관할이라는 게 있고 사물 관할이라는 게 있고 토지 관할이 있다. 직사토. 그죠? 직분, 사물, 토지. 그죠? 이렇게 잘라서 여기요. 직분 관할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수소법원, 판결하는 법원과 집행법원, 강제 집행을 하는 법원. 강제 집행을 하는 법원으로 첫 번째 분류가 되고 직무의 성질에 따른 분류죠. 두 번째 단독 판사하고 합의부,
세 번째 신급관할 1심, 2심, 3심.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직분관할. 그래서 이거는 사건이 소장을 제출한 배당이 되기 때문에 관할 위반의 소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고 또 요것만 전속관할이다. 나머지는 다 임의관할이고, 나머지는 임의관할이고, 이 정도 기억하고. 그래, 사물관할도 마찬가지죠. 사물관할은 소송 목적값이 2억을 초과하면 합의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2억 이하면은 단독 판사로 배당이 된다. 이것도 배당이 되므로 관할 위반의 소재가 없으니까 여기는 중요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시험에 잘 안 나온다. 그리고 관할이라는 것 자체도 아직 법무사 시험에서 옛날에 한 번 나온 거 빼고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중요하냐면 토지하고 합의가 중요하죠. 토지하고 합의. 토지관할. 그러면은 제1심 사건 소재지를 달리하는 지방법원 사이,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뭐 이렇게죠. 그래서 이때 관할한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인데 이게 이때부터는 관할 위반의 소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서울 사람하고 부산 사람이 소를 제기했다. 근데 이제 서울하고 부산 그 이외에 대구라든지 뭐 광주 가서 소를 제기했다. 그렇게 되면 관할 위반의 소재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중요.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는 보특관경,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 관할의 경합, 보특관경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앞자를 딴다. 이거 많이 했었죠. 보특관경 이렇게. 그래서 보통재판적은 모든 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인데 2조부터 6조까지 있다. 이거는 피고와 관련 있는 거죠. 피고가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피고가 사람이 2조 3조에서 피고 주소지, 피고가 법인이면 2조 5조에서 본점 소재지 이렇게 된다. 그거 2개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재판적은 특별한 내용의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재판인데 7조부터 24조까지 있다. 이건 원고 소송 수행의 편이 원고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재판적은 한 개의 소로서 여러 개의 청구나 사람, 그죠? 여러 개의 청구나 사람한테 병합소송을 하는 거죠. 청구나 사람. 했을 때 적용되는 재판적으로 25조에 있고,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관할의 경험은 여러 곳에 법정 토지 관할이 있으면은 여러 곳에 다, 그죠? 보통 특별 관련 3개 있으면 3개 모두 관할이 다 있다. 경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특관경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정관할은 처음에 거의 안 나온다. 이거는. 상급법원에서 지정하는 건 정해지는 관할인데 별로 안 중요. 그 다음에 거동관할은 당사자 행동이죠. 거동에서 생기는 관할인데 합의나 변론이 있다. 그 중에서 합의관할, 그죠? 그래서 토지하고 합의. 그죠? 2개 가지고 푼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에서 생기는 관할인데 여기서도 관할 위반의 소재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2개. 토지하고 합의 가지고 푸는 거니까 거의. 예, 그래서 여기서는 앞자 따서 보면 유무, 변주. 여기가 주관적 범위. 요게 이제 앞자 따서 한 거였죠. 그래서 보특관경, 유무, 변주로 한다. 예. 그래서 유효성은, 약관은 별로 안 중요하고, 이거는 경제법 영역이니까, 그래서 합의의 법적 성질, 유효요건을 검토해버릇하고, 모습은 부가적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속적 합의가 있고, 합의가 불분명할 때 판단하는 방법, 이거를 앞으로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관할의 변동, 주관적 범위에서 특정 승계, 채권 승계, 물권 승계,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관할 위반이 소재기인지는 토지하고 합의만 판단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보특관경, 유무변주 8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변론관할은, 여기서 이제 밑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밑에서, 임의관할, 전속관할 위반의 소재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임의관할 위반의 소재이다. 이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원은 변론기를 지정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변론기를 지정해서 이때 피고가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구술로 했을 때 그랬을 때는 변론 관할이 발생해가지고 하자 치유가 되죠. 30조고 관할 위반 하자 치유돼서 법원은 절차를 속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고가 관할 위반의 항변을 했다. 항변을 하면 이때는 소를 제기하거든 법원은 관할 있는 법원으로 이송으로 처리한다. 그죠? 34조. 송학화가 아니라 이송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큰 틀로 다시 지금이라도 이제 많이 했던 것들이니까 외워보세요. 관할 위반이 소재기인지 판단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분하고 사물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토지하고 합의. 그죠? 그래서 토지는 보특관경, 합의는 유무변주. 이렇게 외우고요. 보특관경, 유무변주. 그 다음에 관할 위반의 소재기는 주로 임의관할 위반의 소재기가 나온다. 쓸게 임의관할 위반의 소재기. 그럼 변론기를 지정한다. 따라서 여기서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 변론하면 변론 관할이 생기고 항변을 하면
관할 있는 법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딱 요 정도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딱 쓸 것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런 틀 가지고 풀어야 모든 관할이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본 대로, 예, 그래서 직분관할. 아까 본 대로 이건 종류만 간단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할까? 수소 집행법원, 그 다음에 단독 합의, 그 다음에 신고관할이다. 그 다음에 사물관할,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해.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송의 목적 값에 따라서, 그죠? 2억이 초과되느냐 찾을 수만 있으면 돼요. 초과하면 합의고 2억 이하면 단독이고, 요거만 찾으면 되고, 나머지는 뭐 거의 사물관할은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요. 그렇게 가지고 요거는 이제 본소가 합의부 관할일 경우 관련 청구는 요 관련 청구는 후발적 병합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한 거예요. 후발적 병합하고, 소송 중에 소재기라는 같은 말을 쭉 쓰죠. 그래서 뭐냐, 소변경, 중간확인에서 여러분들, 이거 객관적 병에서 했던 거, 반소, 그 다음에 당사자 참가, 이렇게 네 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본소가 합의부 관할이면 관련 청구도 합의부 관할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본소가 저기처럼 단독 판사 관할이면은 이 관련 청구요. 청구 변경 중간에서 반소 독당 참가도 단독 판사 사건이다. 이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건 찾을 수만 있으면. 그래서 사물관할은 그렇게 열심히 할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물관할에서 그나마 사례로 나온다. 혹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청구병합의 경우 속가산정. 청구병합이 뭐 있었어요?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속가산정. 그래서 합의분지 단독사건인지 판단해야 돼요. 요거는 사례 일론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는 해놓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례가 있는 거는 중요하고요. 이렇게 혹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다 이렇게 체크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만 가지고 간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청구병합은 뭐뭐 있죠? 단병, 선병, 예병이 있다. 단순병합, 선택병합, 예병. 근데 뭐가 원칙이었냐면 단순병합이 원칙이었죠. 단순병합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청구들끼리 청구를 병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관련성이 뭐라고 그랬죠? 청구 간의 경제적, 법적,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거. 물론 지금 다 까먹었겠지만 자꾸 되살려가지고, 알았죠? 경제법적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거. 근데 단순병합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니까 경제적 이익이 독립 별개겠죠. 그죠?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그죠? 이럴 때는 여러 개 청구의 값을 모두 더한다. 그죠? 합하여 소송의 목적 값을 정한다. 그래서 합산이죠. 원칙 합산으로 한다. 그죠? 경제적 이익이 독립 별개, 단순병합 합산.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예외적으로 흡수가 되는데, 흡수가 되는데, 여러 개 청구와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다. 그게 뭐냐? 중복 청구라고 되는데,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를 한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 우리가 했던 선병이요. 선택적 병합하고 예비적 병합. 이 두 가지. 선병하고 예병은 경제적 목적,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경제적 목적이 동일할 때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된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 한 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 그러니까 청구의 수단일 경우, 그러니까는 토지 인도가 목적이죠. 목적 청구. 목적이고, 수단 청구는 건물 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가 예컨대 2억이고, 건물이 1억이다. 그럼 합산하면 3억이잖아요. 합산하면 3억이죠. 3억이면은 어떻게 되죠? 합의부 사건이잖아요. 근데 수단 청구는 목적 청구에 흡수가 돼요. 이렇게 수단인 청구는 가액은 목적 청구에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2억이 되죠. 그러니까는 사례 풀 때 단독 사건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합의부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목적 수단. 토지 인도, 건물 철거. 그래서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주된 청구는 원금이죠. 원금 청구에다가, 부대 청구, 이자나 지연이자. 이것도 흡수가 돼요. 이렇게. 흡수가 돼요. 주된 청구에. 그래서 주된 청구가 2억이다. 그 다음에 부대 청구가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그래서 합산하면 뭐예요? 2억 1,000만 원으로서 합의부잖아요. 근데 얘는 흡수가 되니까 단독 판사 사건이다. 그런 거 찾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 하여튼 여기서도 별개의 소송물이지만 한 개의 소로서 병합 청구했을 때는 부대 청구 가액은 주된 청구에 흡수된다. 따라서 2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본 대로 단순 병합, 경제적 이익이 독립 별개. 그래서 합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흡수는 3개가 있다. 경제적 이익이 동일한 선병 예병 하고, 그 다음에
목적 수단, 그 다음에 주된 청구, 부대 청구.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사례에서 합의부냐, 단독이냐, 그것만 찾을 수 있으면 되고, 이거는 혹시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는 걸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관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앞에 거기 직분관할하고 사물관할을 했죠. 토지관할. 토지관할은 이제 보특관경, 그죠?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했었을 텐데, 보특관경. 해서 보통재판적. 모든 사건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으로 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이요. 피고 주소지. 주소지다. 피고 주소지. 그래서 2조는 사람이고요. 2조는 사람. 그래서 3조는 주소지다. 그러니까 2조, 3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피고 주소지. 이거는 좀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본점 소재지. 예, 이거는 조문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5조, 그죠? 5조 있다. 그래서 사람, 피고 주소지 2조, 3조. 그 다음에 법인 보통재판적 본점 소재지 2조, 5조, 2조, 5조 이렇게 하면 돼요. 2조, 5조. 이 정도만, 요거는 뭐 많이 했던 거니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은, 여기서 이제 외울 것들, 특별재판적이야. 그래서 이거는 보통재판적은 이렇다. 사람, 법인, 피고와 관련, 이건 원고인데, 여기서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8조죠, 8조. 의무이행지.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은 대부분 시험 문제는 재산권에 관한 소란 말이에요. 재산권에 관한 소. 그죠, 뭐죠? 돈 달라.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등기. 이거 4개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건 다 재산권에 관한 소잖아요. 그죠? 재산권에 관해서 의무이행지 법원, 의무이행지. 거소지는 안 나오고 의무이행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 그럼 의무이행지는 뭐냐? 민법에서는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참채무는 뭐예요? 채권자 주소지에서 현실 제공이잖아요. 그죠? 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원고 주소지. 원고 주소지가 의무행지가 된다. 그죠? 이렇게 돼서. 그래서 8조 의무행지.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사안은 재산권에 관한 소다. 그죠? 재산권에 관해서는 의무행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우리 민법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자 주소지인 원고 주소지가 토지가 하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키워드만 딱 외우고 의무행지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예외가 나오겠죠. 항상. 그죠? 예외.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관할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요거요. 요거 사행위 취소. 사행위 취소 요거는 중요하다. 요거 중요. 요거는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하여튼 채권자 취소 나오는 거는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사행위 취소에서 채권자 주된 목적은 사행위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된 책임 재산의 회복, 즉 원상 회복에 있다는 거. 원상 회복에. 그죠?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행위 취소가 아니라 이것처럼 일탈된 책임 재산의 회복에 있다. 따라서 사행위 취소의 의무행지. 그럼 우리는 사행위 취소는 청구 취지가 2개잖아요. 그죠? 저기 채무자 수익자사의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취소. 그다음에 피고는 저기 채무자한테 말소하라. 2개가 있어요. 그죠? 취소지와 말소 등기지. 그죠? 그럼 둘 다 재산권에 관한 소죠. 취소지와 말소 등기지. 그죠? 그래서 주된 목적은 취소보다 일탈된 책임 재산에 있다. 이렇게요. 따라서 사행위 취소에 있어서 의무행지는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행지가 아니라 이거요. 의무행지가 아니라 그죠? 이게 아니다. 그래서 취소를 형성되는 법률관계. 그죠? 요거에 이제 말소 등기나 진명 소유 등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의 의무이행지로 본다. 이걸로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거기서 키워드만 다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예, 채권자 취소에서의 의무이행지.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행위 취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탈된 책임 재산의 원상 회복에 있다. 저기요. 사행위 취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탈된 책임 재산의 원상 회복에 있다. 따라서 사행위 취소의 의무행지는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지가 아니라 그죠? 법률행위지가 아니라 본대로 여기에 취소로 형성되는 법률관계의 의무행지를 말한다. 그죠? 여기를 말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네는 등기잖아요. 등기. 그죠? 소유등 등기.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그러면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의 의무행지는 어디냐 이거죠. 그죠? 따라서 부동산 등기 신청 협조할 의무행지는 등기소 소재지. 등기할 거기서 본 대로 공무소 소재지. 등기소 소재지 한마디로 21조 여기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원고 주소지를 의무행지로 볼 수 없다. 이게 핵심이죠. 원고 주소지 X. 이렇게요. 따라서 다시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채권자 취소로 인한 법률 행위의 의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형성되는 법률 관계. 그걸 원상회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의무행지다. 그다음에 등기의 의무행지는 등기소 소재지다. 그래서 등기소 소재지. 그죠? 이거 그다음에 21조에 있고요. 그다음에 원고 주소지에 의하지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판례. 그죠? 볼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거기 사례 3번에 설문 1번. 여기 이제 설문 1번에 나오는 것을 말한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거기서 마찬가지로요. 거기서 또 큰 목차를 보면 여기도 아까 본 대로요. 큰 목차를 보면 이 관할 위반의 소재기인지를 먼저 검토한다. 관할 위반의 소재기 검토하고 그다음에 관할 위반이었을 때 법원의 조치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관할 위반의 소재기인지 거기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지금 이 판례를 원용해서 써먹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취소로 인한 법률행위 지가 아니라 취소로 형성된 법률과 의무행위 그럼 등기소 소재지고 등기소 소재지 원고 주소지에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부터 10분 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빨리 하여튼 민사소법 전편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10분 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